새벽 5시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면세점은 쇼핑객으로 가득 차 있고 탑승구 대기석에서는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제선 이용객 수는 코로나 이전 기록을 넘어섰고 수치만 보면 항공산업은 지금이 전성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공항 한편에 있는 저가 항공사 사무실. 불은 켜져 있지만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노트북을 덮지 못한 직원들, 그리고 조용히 돌아다니는 희망퇴직 신청서. 손님은 넘쳐나는데 항공사는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 지점에서 누구나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항공사는 힘들다는 걸까? 비행기가 꽉 차면 돈을 벌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지금 저가 항공업계에서 들려오는 숫자들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자본 잠식률 199%, 누적 적자 수천억 원, 5분기 연속 적자. 일부 항공사는 이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본 잠식이라는 건 그동안 쌓인 적자가 너무 커서 회사가 가진 자본금까지 모두 갉아먹은 상태를 말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회사 재산을 전부 팔아도 빚을 다 갚기 어려운 구조에 가깝다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씁쓸한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손님은 역대급인데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괴리를 이해하려면 저가 항공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부터 봐야 합니다. 저가 항공은 단순히 서비스가 적은 항공사가 아닙니다. 기내식을 없애고 좌석 간격을 줄이며 수화물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건 비용 절감의 일부일 뿐입니다. 좌석 지정, 수화물, 기내식 같은 부가 서비스를 유료로 파는 것도 이제는 대형 항공사까지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저가 항공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비행기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하늘에 띄우느냐입니다. 항공산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는 땅에 있으면 돈을 잃고 하늘에 있어야 돈을 번다. 그래서 저가 항공은 비행기 한 대를 최대한 오래 돌립니다. 새벽 첫 비행부터 자정 막차까지 하루 통째로 운항합니다. 대형 항공사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비행한다면 저가 항공은 12시간에서 14시간까지 운항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비행기로 더 많은 승객을 실을 수 있고 좌석 하나당 비용이 낮아집니다. 좌석당 비용이 낮아지면 더 싼 가격에 팔아도 남는 구조가 됩니다. 이 공식은 한때 정말 잘 작동했습니다. 오사카 왕복 10만 원, 동남아 왕복 15만 원. 주말에 잠깐 다녀오는 해외여행이 일상이 됐고 여행은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사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됐습니다. 저가 항공은 분명 여행 문화를 바꿨습니다. 문제는 이 공식이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균열은 과잉 경쟁입니다. 한국에는 저가 항공사가 많고 여기에 해외 저가 항공사들까지 한국 노선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노선은 한정돼 있습니다.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같은 인기 노선에 모든 항공사가 몰립니다. 인천에서 오사카로 가는 비행기, 김해에서 후쿠오카로 가는 비행기는 하루에도 수십 편이 뜹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던 항공권이 8만 원, 6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3만 원, 심지어 2만 원짜리 항공권까지 등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가격이죠. 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가격으로는 연료비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왜 이런 가격에 팔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빈 좌석보다는 손실이 적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한 번 뜨면 좌석이 비어있든 차있든 비용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연료비, 공항 사용료, 승무원 인건비 같은 비용은 이미 확정됩니다. 그래서 2만 원이라도 받고 태우는 게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항공사가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경쟁사가 5만 원에 팔면 우리는 4만 원, 그러면 경쟁사는 3만 원.
이렇게 가격을 깎는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쓰러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경쟁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익이 줄고, 수익이 줄면 비용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면 서비스가 나빠지고, 서비스가 나빠지면 다시 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비용 쪽에서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가와 환율입니다. 저가 항공의 경우 전체 비용 중 30에서 40%가 연료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바로 직격탄을 맞습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 유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는 장거리 노선이나 비즈니스석, 화물 운송 같은 수익원으로 일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항공은 대부분 이코노미 좌석 중심이고 그런 완충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환율 문제도 치명적입니다. 항공료는 달러로 사고 비행기 리스료도 달러, 정비 부품도 대부분 수입입니다. 수입은 원화로 받는데 비용은 달러로 나가는 구조에서 환율이 오르면 비용은 자동으로 불어납니다. 즉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라는 두 개의 폭탄이 동시에 터진 셈입니다. 원가는 치솟는데 가격은 경쟁 때문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석을 채워도 적자라는 상식과 다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더 큰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대형 항공사 합병입니다. 겉으로 보면 대형 항공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가 항공과도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저가 항공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병이 진행되면 저가 항공들도 통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만약 통합이 현실화되면 시장에는 초대형 저가 항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연료비, 정비, 공항 슬롯 협상에서 유리해집니다.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단위당 비용이 낮아지고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여력도 생깁니다. 문제는 독자 저가 항공사들입니다. 가격을 따라가면 더 큰 적자를 감수해야 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손님을 잃습니다. 이미 출혈이 심한 상황에서 거대한 공룡과의 경쟁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저가 항공을 이용해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연과 결항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습니다. 기재 운용이 빠듯하다 보니 여유 비행기가 없고 한 대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추가 요금을 내고 산 좌석이나 서비스가 운항 사정으로 바뀌었을 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경험담도 쌓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싸니까 참는다 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연료비와 환율 상승분이 가격에 반영되면서 특가가 아닌 일반 가격은 코로나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비싸졌는데 서비스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느끼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대형 항공사를 선택하겠다는 심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회복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만 원짜리 제주도 왕복권을 잡고 친구에게 자랑하던 시절, 10만 원대 일본 여행이 부담 없는 주말 계획이던 시절. 저가 항공은 분명 그런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잉 경쟁, 비용 폭탄, 구조 변화가 겹치면서 저가 항공은 싸게 팔아야만 살아남고 싸게 팔수록 더 약해지는 구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특가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 시대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장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쟁이 정리되면 가격은 다시 오를 수 있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저가 항공의 풍경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공항은 여전히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붐빔이 진짜 호황인지 아니면 너무 싸게 팔아온 산업이 맞이한 마지막 분주함인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모두를 싸게 태워준 산업이 너무 싸게 팔아서 무너지고 있습니다.